영남권 결과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은 문재인 후보는 12만 8,429표로 64.67% 그리고 안희정 후보는 16.60% 그리고 이재명 후보 18.52%입니다. 최성 후보 403표로 0.20%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계가요. 문재인 후보는 33만 1,417표, 59.땡땡% 그리고 안희정 후보 12만 6,745표로 22.56% 그리고 이재명 후보 10만 2,028표로 18.16% 그리고 최성 후보는 1,553표로 0.28%입니다. 지금까지 집계가 56만 1,743명이거든요. 그중에서 59%를 지금 문재인 후보가 누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64.67%고요. 문재인 후보 광주의 60.22% 그리고 충청의 47.8% 이렇게 따져보면은 영남에서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남권에서의 문재인의 득표율 대단하네요.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말로 이제 의미가 없어진 선거처럼 보여요. 물론 수도권이 현재 표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어요. 안희정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로 올라온 걸 봐서는 이게 이제 안희정 후보에 대한 그 동안에 설마 했던 그 거품들이 점점 빠져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반문 정서가 영남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게 전부 거짓말이거나 부풀려 있던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권역으로만 보면 4분의 3이 끝난 거고요. 투표수로 보면 이제 반 정도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은 뭐 이변은 없네요. 그러네요, 진짜. 뭐 사실상 결정해놨지만 또 무슨 이변이 있을까 하고 또 보면 또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경기, 서울, 강원, 제주가 포함된 대제전. 선거의 대제전의 피날레가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네요. 없습니다. 이 싸움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 수도권에서 얼마만큼 이제 먹히느냐. 뒤집느냐. 서울, 수도권, 강원 그 권역에서 반등의 여지가 사실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체 판으로 보면은 안희정이 충청에서 문재인을 사실상 이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문재인 말고 안희정이 될 수 있겠네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이재명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엎어보려는 전략이었었거든요. 실패한 거죠, 사실상. 결국에는 뭐 다른 후보 지지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무슨 제목을 그따위로 다느냐 사실상 본선 진출이라고 다느냐 하는데 문재인이 수도권도 여론조사에 보면 60%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위 싸움은 이제 물 건너 간 거고 이미 마라톤에서 20km 가버린 사람이니까 나머지 2, 3위 싸움에 좀 더 이렇게 그 역량이 모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이재명이 선전하고 있다. 사실 충청이 먼저 까지는 바람에 이것도 앞으로의 행보상 이재명에게 더 좋은 경선의 행보가 남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야금야금 쳐 올라와서 본인이 뭐 최고로 자신 있다는 수도권쯤 왔을 때는 정말 그때 승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할 수 있는 그나마 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경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었던 거는요. 충청권에서 이재명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15% 이상 득표를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10% 미만일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표가 많이 나옴으로써 현재는 안희정이 2등이지만 2등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상존하고 있고요. 저도 2등 바뀔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 올라올수록 바뀐다고 보고. 이게 이제 흥행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치렀던 국민의당 경선 같은 경우에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영남권이, 부산 이쪽이. 근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간을 연장해 가서 떴다방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10,000명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게요. 호남에서 90,000명 했다고 대박이다, 흥행 대박이다 그러더니 부산은 안철수의 고향이잖아. 그렇긴 한데 이제 여전히 사실 그 국민의당의 거점인 호남에서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훨씬 더 인기 내지는 조직이 동원이 가능한 곳이었던 거지. 그냥 부산에서 안철수가 그렇다고 부산 지역구 출신인 것도 아니고요. 안철수가 그냥 부산을 고향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외에는 사실 부산과 지금 국민의당을 연결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너무 쪽망한 거지. 이게 국민의당이 가지는 확장성, 지역당으로서의 한계를 너무 보여줘버린 상황이 된 거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세를 짓밟아주면서 가뿐하게 흥행 동원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당 안철수는 후보가 돼봤자 민주당의 깜이 아니야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국민의당이 좀
그 뭐랄까 흥행을 하기 위해서 딱 한 발씩 앞서가고 있는데 경선 그 일정을 이게 오히려 독이 돼 버리는 그렇죠. 그런 이제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을 일단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은 곳, 그곳이 대체적으로 보면 선거인단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가장 지역구로 보면은 이미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석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같은 영남권이라고 해도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 경남, 울산이 훨씬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도 좀 남아있는 곳이라서.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보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충청도에서 왜 안희정은 10%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졌을까 하는 건데 실제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충청도 경선 있던 날, 바로 그날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32, 안희정 3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주일 앞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14일에서 16일날 조사한 거에서도 충청에서 여론은 문재인 26, 안희정 25였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안희정과 문재인이 팽팽했습니다. 진짜 그거는 진미님이 엊그저께 용어를 실수했죠? 그거 모르시죠? 뭐요? 호남에서의 득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오차범위 이내라고 말을 했어. 득표인데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지율을 받았다는 거를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보면 문재인과 안희정의 여론조사가 팽팽하게 거의 똑같은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판을 닦아보니까 10% 이상 차이가 나더라. 안희정은 여기서 문재인을 사실상 이기는 구도로 갔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내에 격차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안희정은 충남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강세를 보이는데 충북하고 대전에서는 강세를 못 보이는. 그 전에 네. 왜 반기문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충청 대망론 뭐 이런 얘기에서 충북은 뭐 반기문이 꽉 잡고 있고 충남은 안희정이 꽉 잡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 반기문이 그 출마를 포기한 이후에 그 반기문을 지지했던 그 충청 지역의 표가 그럼 다 안희정에게 갈 것이냐? 뭐 꼭 그렇진 않다 등등의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안희정의 그 충남의 지역 기반이라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충남하고 충청권과 관련해서 충남 충북을 따로 이렇게 발표하지가 않아서 모르는데 어쨌든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충남에서도 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과연 뭔가, 그러니까 이미 촛불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촛불 이후에 지역 정치는 이제 탈피한 게 아닌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안희정이 고향이 충남이라고 해서 충남에서 더 몰표가 나오고 이런 시대를 이제 간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촛불 민심이 보다 더 개혁적이고 보다 더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들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서 두 가지를 다 놓고 본다면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이 상당히 끌어오르고 있어서 예전처럼 이제 지역 중심의 정치는 소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좀 전에 신비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연히 대세처럼 굳어진 것 같아요.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호남에서 투표 많이 받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 흐름대로 가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아무리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해도 조직 싸움인 거 있거든요. 그냥 국민을 모으는 데 있어서 공지만 띄워놓고 다 지역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이나 그쪽에 있는 기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친문이든 친아니든 친이든 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조직에서 완전히 졌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은 좀 스타일이 좀 도지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디테일이 좀 없어. 조직에 있어갖고. 문재인의 사람들인 경우는 충청도의 현역 의원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안희정보다는 충청도에 있지만 문재인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시기하고 이명박 시기에 극단적인 국민 분열이 있었고 굉장히 이 정부가 후퇴한 형태의 정치를 많이 폈거든요. 퇴행이지, 퇴행. 완전 퇴행인 거죠. 근데 이런 정치의 혐오증을 느낀 국민이 야당 후보라 하더라도 비방이나 또 미래지향적인 공격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의 공격이 아니라 마이너리티 방식으로 공격을 해댄 거에 대한 그 혐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후보들이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내놓은 후보들이 굉장히 득표를 많이 얻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일단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지금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복잡한 거 싫어. 지금 대사람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력의 차이 같은 건데, 노영민 전 의원, 이분이 지금 캠프 조직본부장 맡고 있거든요. 충북 청주예요. 그리고 충북 도당위원장이 도종환 의원이고요. 이분이 문재인 후보 문화예술특보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대전의 오선인 박병석 의원은, 그리고 대전 시당위원장 박범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공동 선대위원장과 특보단 부단장 맡고 있고요. 아까 디테일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안희정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문재인은 당대표를 일단 지냈죠. 그러니까 전국 중앙에서의 본인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전국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첫 번째고, 대선 치러봤잖아요. 그러면 속속들이 지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부 조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희정은 충남지사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정서에만 기대가지고 선거에 이기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문재인의 활동하고 행정가로서의 그 충남에 머물러 있던 안희정의 활동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본다고 하면 뭐 당연히 동원력에서도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안희정이 나름대로 텃밭으로 생각했던 충청권의 민심도 안희정을 아직은 너는 아니야라는 그 메시지를 줬다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뭐 인신공격이나 안 맥히는 대연정 이런 얘기가 아닌 러닝메이트로서 조언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수순 안에서 아름다운 경선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상처가 컸잖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마저도 니네들이 네거티브로 가는 거냐. 이런 상태에 혐오증이 좀 있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보면 네거티브가 없어요. 거의 먼저 공격하지 않고는 상대를 네거티브로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포지티브로만 간 겁니다. 개인 로드맵만 내놨죠. 거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고 희망이 보여졌을 수 있다. 그래서 안희정이 전략을 잘못 세웠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노무현을 뼛속까지 새긴 분들이 많이 안희정 쪽에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희정이 드라마를 쓰지 못했냐의 문제점은 바로 네거티브 방식의 문제가 있었다. 윈윈 전략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까지 붕괴되면 대한민국 정치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위기의식도 좀 작동됐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을 잘못 세웠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대세론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단어만 머릿속에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세론이라고 하는 건 다른 후보들의 여지가 굉장히 끼어들 틈이 없어진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문재인이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문재인 될 건데 뭐 이런, 하다못해 이재명이나 안희정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 속으로 출발하는 선거라고 하면요. 특별히 대세가 바뀌지는 않는데 2위, 3위 후보는 어쩔 수 없이라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네거티브 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세론을 깬다는 건 박빙이 아닐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쁜 선이 작동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어게인 노무현을 꿈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당시에 뭐 이인재라든지 또 대선으로만 보면 이회창이라든지 하는 그 대세론 후보들을 끼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악의 느낌이 좀 강했고, 그러니까 조직이 없어도 국민들이 바람이 막 불면 야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지금 현재 이인재나 하나갑이보다는 더 잘 될 것 같지 않냐? 요 바람이 불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상대가 악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롱성 같은 분위기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이제 일반 선거인단들로 모집했던 ARS 선거인단들의 높은 참여율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동안 경선 안에서는 신청을 해놓고도 참여하는 률이 50% 쪽에 그동안 쭉 굳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호남 경선에서는 67%, 충청 경선에서는 80%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충청 쪽에 뭐 더 많은 어떤 안희정이라고 하는 흥행의 변수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1차적인 이 선거인단들의 어떤 그 투표 참여에 대한 충성도라 그래야 되나? 참여도가 이만큼 높다는 거는 200만 모은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여기저기서 긁어 모아서 200만을 만든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해요. 참여할 수 있는 200만이 지금 이 선거에 모두 집중하고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면에서 이게 또 정당 정치에 있어서의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가치 그리고 그 노력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적 아주 굉장히 잘했는데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박근혜 구속이 아니고 세월호 인양이 안 됐고 북한과 사드 문제 또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
이것이 이슈를 덮었고 그 다음에 조중동이 정치적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투표율은요 대단한 겁니다. 대박난 대한민국 역사상에 대박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이 다 덮어버리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국가적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선을 내부 경선도 치렀어야 되는데 이런 대형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묻혀버린 상태에서 꼭지 기사가 6꼭지, 7꼭지 뒤로 밀려버린 상태에서도 이 정도 흥행이라면요. 만약에 이런 대형 이슈가 없었더라면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할 만큼 축제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YTN인가는요. 중계 안 해도 돼? 안 해버립니다. 요즘. 24시간 생중계하는 채널이 그런 빅이슈를 중계를 안 해. 어쩌면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또는 지지자분들의 대세 굳히기가 어떤 식으로든 참 성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애초에 이제 이게 대선 전국이 되었을 적에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굳히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으면 대세론이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얼마나 유리한 것인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세론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의 어떤 조직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알아서들 많이 모인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인수위 없이 이렇게 다음 정권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대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던 나름 어떤 네거티브, 사실 네거티브를 쓰려고 네거티브를 썼다기보다는 뒤집기 위해 이제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그러한 것이 이제 네거티브를 한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방어하다 보니 점점 더 네거티브인 상태처럼 되어버려서, 일테면 안희정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런 거죠. 뭐 정말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제 이런 말까지를 하게 된 건데, 약간 이제 폐가 말린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전체 아주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과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일테면 지금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고 있고 현재도 어떤 지역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 전국에서 골고른 지지를 받고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어떤 전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불안한 전국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이러한 대세론이 이제 굳어지게 되었을 적에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투표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어차피 문재인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의 어떤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냥 싫어서 찍을 사람 없어 이러고 안 찍는다든가 그리고 이쪽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뭐 국민의당이 됐든 이제 이런 쪽 입장에서도 별로 그 열기를 못 느껴서 대선의 어떤 본선 투표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 안철수가 원하는 것처럼 1대1 구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 지금의 예상보다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명박에게 압도적으로 투표율이 낮았지만 패배를 당한 정동영의 입장처럼 그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권 교체가 중요한데 우리는 마치 저 앞에 대통령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한 번 건너는데 사르르판 같이 무슨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게 뒤집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대세론으로 상대방이 투표율이 꺾인다면 전 나쁜 건 없을 거라고 보고 투표율이 높다고만 좋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낮는 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적극적 투표층은 상관없죠. 양측이 적극적 투표층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결국은 1대1 구도로 좀 갈 거라고 봐요. 그럼 3자 구도 아닙니까? 심상정 의원까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쪽이 지금 수백억 대의 돈을 투자해서 대선에 나올 만한 인물들이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됐다라면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심상정 의원 나오면 3자 구도로 갈 텐데,
이 상태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부정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눈을 확 들이미시는 우리 아니, 시민들. 들이민 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불안한 문제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약 7% 이내로 3자 구도에서 7% 이내로 좁혀지게 되면 부정선거 개입은 거의 99%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고 그래서 투표 아까 진미님 말 굉장히 잘했는데 투표 정권 교체를 하고자 촛불을 켰던 시민 이 시민들이 그날 연휴가 끼어 있어요. 앞주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있잖아. 마지막 고지를 넘어야 되는데 에이 어차피 문재인이 될 거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안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 서로가 약간 입장이 다른 거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반문 쪽에서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문제, 또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될 거니까라고 투표하고, 저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투표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전쟁 같은 거예요. 전쟁이죠. 그래서 기세가 오른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찍어 눌러서 확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바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투표장으로 다 나오는 선거라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지금 아까 언급하신 거를 그럼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들은 여러 가지를 막 대입해봤지만 안 되는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그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건 간에 현재 상태에서는 오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홍준표, 그리고 바른정당은 유승민, 그리고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뽑힐 가능성이 지금 거의 100%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가 이미 뽑혔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이 뽑힌다고 하면 이 상태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90%라고 보고, 하나가 빠진다면 유승민 정도가 빠진다. 이 정도의 변수는 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기타 등등을 물리치고 내가 문재인과 1대1 구도로 가겠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언론은 아직 경선이 완벽하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1대1 구도를 가장한 그 보도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조선이 주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웃기는 거야. 각 후보자나 당들의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미리 앞서가서 1대1 구도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고 뭐 오차범위 아니다. 안에 지금 있을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구라를 치고 있는 거야.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문재인 48, 안철수 42까지 나온 양자 대결의 경우에.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하거든요. 첫 번째, 새누리당이 후보를 안 내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목적이 아니고 완주해가지고 자기들이 갖는 그 득표일만큼 정치적으로 저는 살아남는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끝까지 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여당의 후보가 포기한다?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당이 치러서 나온 바른정당이 대선에 당선될 목표가 아니라면 다른 선거도 있는데 새누리당하고 같이 엮이는 단일화? 새누리당과 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요, 아무리 지금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묶어서 단일화를 한다? 전남분들이 그 감정으로 안철수에게 표 주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변수, 심상정 후보는 어차피 간당간당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보의 어떤 느낌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완주하기로 이미 우리하고 인터뷰한 얘기 나왔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포기할 리 없잖아요. 그러면 5명이 뛰는 것이 사실상 90%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쪽을 먼저 보면요. 10%를 득표를 못하면 수백억대 돈을 내야 돼요. 이게 현실에 직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1, 200억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5%를 해야 509억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 10% 미만으로 10% 정도 득표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250억 이상밖에 보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재산이 없는 지금 바른정당 같은 입장에서는 정치 신불자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빚을 다 안고 가야 돼.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에 홍준표를 한번 봅시다. 홍준표가 그만한 돈을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홍준표를 믿고 쏴줄 놈도 없어.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그 정치적 공학으로는 그 얘기가 되는데 현실에서 지금 솔직히 우리 말하면요. 대선 끝까지 치르려면요. 돈이 얼마든지 아세요? 한 2, 3천억 들 거예요. 네, 몇 천억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부정하게 마련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누가 뭘 쏴줄 거 아니야. 근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쏴주지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못한단 말이에요. 돈을 부정하게 모을 수도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꼬리를 내리거나 또는 비밀 협상을 통해서 안철수와 연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거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남아 있다. 아직은 남아 있고 가능성을 예. 그리고 만약에 심상정 대표가 지금은 완주를 하겠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치면은 안철수가 원하는 1대1 구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거기에 보태자면 말 그대로 반문연합을 형성하려고 하던 계획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반기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황교안을 끌어들여갖고 어떻게든 여권 후보를 한 30% 정도를 끌어올려 놓고 나머지 10%대에 있는 그 후보들을 끌어모으는, 즉 새누리의 친박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여권 후보를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다 10% 수준으로 다 떨어져 버린 거거든.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에 그걸 회복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젠 거꾸로 안철수에다가 나머지 두 당이나 후보자들을 갖다 보태는 역으로의 그 통합을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지.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의 경쟁력이 30% 정도는 나와야, 최소 국민 지지도 30% 정도는 나와야 야 합쳐갖고 승산이 있으니까 보태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셋이서 아무리 짜고 돌려도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합당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구도가 생겨요. 근데 지금 이 미친 언론이 안철수를 막 지금 16%로 올려놨잖아. 안희정하고 이재명을 합치면 그게 한 20% 되는데 그게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면 10% 이상 안철수로 옮겨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25% 정도는 될 거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민의당의 어떤 지지가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면서 안철수가 30% 정도 됐다라는 여건을 형성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명분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 승부를 낼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봐서 지금에 있는 그러니까 반문 연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셋 중에 한 놈만은 똘똘하게 한 30% 모았다고 하는 일종의 그 대장 주자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 고민이 어떻게 해도 세 놈이 15%를 못 넘어가는 나머지 잔챙이들이 그게 영남권 결과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은 문재인 후보는 12만 8,429표로 64.67% 그리고 안희정 후보는 16.60% 그리고 이재명 후보 18.52%입니다. 최성 후보 403표로 0.20%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계가요. 문재인 후보는 33만 1,417표, 59.땡땡% 그리고 안희정 후보 12만 6,745표로 22.56% 그리고 이재명 후보 10만 2,028표로 18.16% 그리고 최성 후보는 1,553표로 0.28%입니다. 지금까지 집계가 56만 1,743명이거든요. 그중에서 59%를 지금 문재인 후보가 누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64.67%고요. 문재인 후보 광주의 60.22% 그리고 충청의 47.8% 이렇게 따져보면은 영남에서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남권에서의 문재인의 득표율 대단하네요.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말로 이제 의미가 없어진 선거처럼 보여요. 물론 수도권이 현재 표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어요. 안희정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로 올라온 걸 봐서는 이게 이제 안희정 후보에 대한 그 동안에 설마 했던 그 거품들이 점점 빠져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반문 정서가 영남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게 전부 거짓말이거나 부풀려 있던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권역으로만 보면 4분의 3이 끝난 거고요. 투표수로 보면 이제 반 정도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은 뭐 이변은 없네요. 그러네요, 진짜. 뭐 사실상 결정해놨지만 또 무슨 이변이 있을까 하고 또 보면 또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경기, 서울, 강원, 제주가 포함된 대제전. 선거의 대제전의 피날레가 빅대전.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네요. 네,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이 싸움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 수도권에서 싸움에 얼마만큼 이제 먹히느냐. 뒤집느냐. 서울 수도권 강원 그 권역에서 반등의 여지가 사실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체 판으로 보면은 안희정이 충청에서 문재인을 사실상 이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문재인 말고 안희정이 될 수 있겠네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이재명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엎어보려는 전략이었었거든요. 실패한 거죠 사실상. 결국에는 뭐 다른 후보 지지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무슨 제목을 그따위로 다느냐 사실상 본선 진출이라고 다느냐 하는데 문재인이 수도권도 여론조사에 보면 60%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위 싸움은 이제 물 건너 간 거고 이미 마라톤에서 20km 가버린 사람이니까 나머지 2, 3위 싸움에 좀 더 이렇게 그 역량이 모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이재명이 선전하고 있다. 사실 충청이 먼저 까지는 바람에 이것도 앞으로의 행보상 이재명에게 더 좋은 경선의 행보가 남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야금야금 쳐 올라와서 본인이 뭐 최고로 자신 있다는 수도권쯤 왔을 때는 정말 그때 승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할 수 있는 그나마 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경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었던 거는요. 충청권에서 이재명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15% 이상 득표를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10% 미만일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표가 많이 나옴으로써 현재는 안희정이 2등이지만 2등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상존하고 있고요. 저도 2등 바뀔 거라고 보고요. 네. 수도권 올라올수록 바뀐다고 보고. 이게 이제 흥행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치렀던 국민의당 경선 같은 경우에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영남권이, 부산 이쪽이. 근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간을 연장해 가서 떴다방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10,000명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게요.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들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서 두 가지를 다 놓고 본다면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이 상당히 끌어오르고 있어서 예전처럼 이제 지역 중심의 정치는 소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좀 전에 신비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연히 대세처럼 굳어진 것 같아요.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호남에서 투표 많이 받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 흐름대로 가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아무리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해도 조직 싸움인 거 있거든요. 그냥 국민을 모으는 데 있어서 공지만 띄워놓고 다 지역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이나 그쪽에 있는 기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친문이든 친아니든 친이든 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조직에서 완전히 졌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은 또 스타일이 좀 도지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디테일이 좀 없어. 조직에 있어갖고. 문재인의 사람들인 경우는 충청도의 현역 의원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안희정보다는 충청도에 있지만 문재인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씨하고 이명박 시기에 극단적인 국민 분열이 있었고 굉장히 이 정부가 후퇴한 형태의 정치를 많이 폈거든요. 퇴행이지, 퇴행. 완전 퇴행인 거죠. 근데 이런 정치의 혐오증을 느낀 국민이 야당 후보라 하더라도 비방이나 또 미래지향적인 공격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의 공격이 아니라 마이너리티 방식으로 공격해 댄 거에 대한 그 혐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후보들이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내놓은 후보들이 굉장히 득표를 많이 얻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일단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지금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복잡한 거 싫어. 팽팽했습니다. 진짜 그거는 진미님이 엊그저께 용어를 실수했죠? 그거 모르시죠? 뭐요? 호남에서의 득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오차범위 이내라고 말을 했어. 득표인데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지율을 받았다는 거를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보면 문재인과 안희정의 여론조사가 팽팽하게 거의 똑같은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판을 닦아보니까 10% 이상 차이가 나더라. 안희정은 여기서 문재인을 사실상 이기는 구도로 갔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내의 격차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안희정은 충남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강세를 보이는데 충북하고 대전에서는 강세를 못 보이는. 그 전에 네. 왜 반기문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충청 대망론 뭐 이런 얘기에서 충북은 뭐 반기문이 꽉 잡고 있고 충남은 안희정이 꽉 잡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 반기문이 그 출마를 포기한 이후에 그 반기문을 지지했던 그 충청 지역의 표가 그럼 다 안희정에게 갈 것이냐?
꼭 그렇진 않다 등등의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안희정의 그 충남의 지역 기반이라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충남하고 충청권과 관련해서 충남 충북을 따로 그렇게 발표하지가 않아서 모르는데 어쨌든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충남에서도 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과연 뭔가 그러니까 이미 촛불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촛불 이후에 지역 정치는 이제 탈피한 게 아닌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안희정이 고향이 충남이라고 해서 충남에서 더 몰표가 나오고 이런 시대를 이제 간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촛불 민심이 보다 더 개혁적이고 보다 더 진보적인 호남에서 부산은- 9만 명 했다고 대박이다, 흥행 대박이다 그러더니 부산은 안철수의 고향이잖아. 그렇긴 한데 이제 여전히 사실 그 국민의당의 거점인 호남에서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훨씬 더 인기 내지는 조직이 동원이 가능한 곳이었던 거지. 그냥 부산에서 안철수가 그렇다고 부산 지역구 출신인 것도 아니고요. 안철수가 그냥 부산을 고향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외에는 사실 부산과 지금 국민의당을 연결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너무 쪽망한 거지. 이게 국민의당이 가지는 확장성, 지역당으로서의 한계를 너무 보여줘 버린 상황이 된 거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세를 짓밟아주면서 가뿐하게 흥행 동원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당 안철수는 후보가 돼봤자 민주당의 깜이 아니야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국민의당이 좀 그 뭐랄까 흥행을 하기 위해서 딱 한 발씩 앞서가고 있는데 경선 그 일정을 이게 오히려 독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런 이제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을 일단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은 곳, 그곳이 대체적으로 보면 선거인단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가장 지역구로 보면은 이미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석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같은 영남권이라고 해도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 경남, 울산이 훨씬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도 좀 남아있는 곳이라서.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보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충청도에서 왜 안희정은 10%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졌을까 하는 건데 실제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충청도 경선 있던 날, 바로 그날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32, 안희정 3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주일 앞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14일에서 16일 날 조사한 거에서도 충청에서 여론은 문재인 26, 안희정 25였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안희정과 문재인이